네, 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 광화문센터의 이희권 지점장입니다. 앞서 좋은 강연을 해주신 연사님들,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님들이 주식판에서 장군이나 참모다라면 저는 주식판에서 소총 환자로 들고 있는 최전방 소총수 PB라고 생각되거든요. 때문에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판에서 어떠한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의 경기가 어떻게 되냐보다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지 때문에 보다 빠르고 그리고 직관적으로 또는 단순하게 검증된 툴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분보다 조금 저렴하게 그리고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주가를 전망할 때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경기와 실적, 물가, 물가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지고 기업들의 주가가 빠진다. 과연 경기와 실적을 제대로 전망할 수 있을까를 떠나서 경기와 실적을 제대로 전망할 수 있을 때 이게 주식판에서 전복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는데 위에 진한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차트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밑에 연한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포워드 EPS. 그러니까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연구원님들 그리고 기업의 그 가이던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의 기업들의 12개월 실적 전망치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12개월 뒤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에너지솔루션, 현대차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연한 파란색 12개월 EPS로 나타낸 거죠. 연한 파란색이 올라간다는 건 12개월 뒤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예상 실적이 올라간다는 거고요. 빠진다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12개월 뒤에는 빠질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급격하게 기업 실적들이 빠지는 구간들이 있죠. 2009년 금융위기라든가 코로나 때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연한 파란색이 빠지기 이전에 재밌는 현상이 있죠. 진한 파란색이 먼저 빠집니다. 이건 시장에서 경기 실적을 하향 조정하기 이전에 주가가 선행해서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연구원분들이 이 실적 경기가 안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실적이 안 좋아질 거예요 하고 외치는 순간 위에 진한 파란색 어떻게 되죠? 반등을 합니다. 또는 횡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툴에서 경기와 실적이 당장 지금의 경기와 실적 그리고 12개월 뒤의 경기와 실적으로 주가를 맞추기에는 어렵다라는 내용이죠. 그럼 뭐가 주가를 선행할까요? 오라가미 군이오의 주식 4개론에 따르면 결국 제일 빠른 건 돈입니다.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돈을 벌려고 주식을 사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죠. 그리고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내가 돈 잃는 걸 회피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빨리 팔기 위해서 주가가 빠지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기 이전에 주식을 사야지만 내가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가보다 조금 더 빠른 게 돈이거든요. 그럼 그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이 연준이죠. 때문에 이 연준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 금리를 예상하고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다 지금까지 저희의 이 세미나가 있는 겁니다. 주가가 오른다, 부동산이 오른다, 비트코인이 오른다. 반대로 따지면 돈의 가치가 빠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우깡 하나에 1,000원이다. 근데 이게 가격이 올라서 2,000원이 됐습니다. 그럼 새우깡 가격이 오른 거지만 반대로 따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한 겁니다. 부동산이나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부동산이나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돈이 풀렸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하락한 것이 있습니다. 항상 이 사이클은 계속해서 돌아왔었죠. 무라가미 군이오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매번 똑같은 패턴. 단지 그 폭이 달랐을 뿐이고 속도가 달랐을 뿐이고 기간이 달랐을 뿐입니다.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를 기준으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됐죠. 과거 금융위기와 다른 건 리만 브라더스 파산과 같은 금융위기 때는 레버리지를 과하게 사용하다든가 파생 상품을 만든다든가 특정 기관, 경제 주체, 그러니까 뭐 정부나 기업이나 그 가계 중에서 특정 주체의 욕심에 의한 경제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같은 경우에 정부가 무분별하게 돈을 쓴 것도 아니고 기업이 레버리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요. 또 가계가 레버리지나 또는 소비를 너무 극단적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코로나라는 위기 때문에 각 중앙은행들은 돈을 급격하게 풀기 시작했죠. 연준, BOJ, 한은,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2020년 3월의 특징은 정말 패닉이었죠. 당연히 경기는 안 좋아졌고요. 실적도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돈을 풀기 시작할 때, 금리를 낮추면서 돈을 풀기 시작할 때 실적은 꼬꾸라짐에도 경기는 꼬꾸라짐에도 굉장히 초호황장의 시장이었습니다.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죠. 그 당시 때 그 종목들의 특징은 어닝 쇼크를 내면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등을 했습니다. 어닝 쇼크란 건 연구원들이 이 기업이 이번 분기에 얼마 벌 거예요 라고 컨센서스를 모으는 건데 그 컨센서스보다 굉장히 충격적인 실적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대로 올라갔습니다. 이는 막대한 유동성을 결국에는 소비와 가계 그리고 기업으로 넘어가서 기업이 실적을 벌 것이고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가가 선반영하는 거죠. 이 선반영이 가장 중요한데 그리고 봄 금융장세를 지나서 풀린 돈들이 본격적으로 경기와 실적이 반영됩니다. 2021년도죠. 2020년도로 기억해 보시면 실적이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인터넷, 실적 대비해서 멀티플이 먼저 올라가는 장세였고요.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여름 실적 장세, 그러니까 봄에 풀린 돈에 의해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실적 장세에는 특징은 주가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봄이라는 금융장세, 유동성 장세에 선반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21년도의 종목들의 특징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목들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셀온더 뉴스 현상이라고 하죠. 어떤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호재를 발표하면 주가가 빠졌습니다. 봄인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와는 반대되는 현상이었죠. 그리고 21년도 말 이제 가파르게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었고 공급 충격에 의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또는 이 풀린 돈들을 회수할 거라는 조금의 노이즈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때 기업들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유동성 회수를 염려한 주가 빠짐 때문에 실적은 그대로고 경기는 그대로인데 주가가 빠지면서 PER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싸졌죠. 그래서 이렇게 싼데 왜 주식을 팔지? 라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22년도 초였죠. 그런데 역금융 장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구간이 가을 금융 장세입니다. 이때의 특징은 봄 유동성 장세와 정반대거든요. 봄 유동성 장세 같은 경우에 경기도 안 좋고 실적도 안 좋습니다. 하지만 풀린 돈들에 의해서 향후에 실적과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선반영을 하죠. 그런데 반대로 가을인 역금융 장세 때는 돈들이 회수되면서 경기나 실적을 무너뜨릴 거야 라고 돈이 먼저 선반영에서 움직이면서 주가가 빠집니다. 그 이후에 겨울로 넘어가죠. 회수된 돈, 결국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한 건 수요를 누르거나 공급을 올리거나, 근데 연준이 공급을 늘릴 수는 없죠. 그럼 수요를 억제시켜야 되는데 수요를 억제시키는 것이 경기를 억제시키는 겁니다. 그 현상들이 작년 말 올해 나타나기 시작했죠. 기업들 추정 이익들, 경기, GDP 성장률 예상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반복되었듯이 역실적 장세, 본격적으로 실적이 빠지는 그런 장세의 특징은 실적이 굉장히 깨짐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하락 속도는 굉장히 더딥니다. 왜냐하면 가을에 선반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치 여름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선반영해서 봄이 반영했던 것처럼 겨울에 어닝 쇼크를 반영해서 가을에 먼저 빠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겨울 역실적 장세에서 이런 위기가 확대된다라면 다음 봄이 언젠간 올 텐데 그건 연준이 언제 이 수도꼭지 잠그는 걸 다시 멈추느냐. 지금 제가 앞서서 여러 강연을 들어보면 화두가 물가가 언제 잡힐지 몰라요. 또는 물가가 잡히는 속도가 늦어질 겁니다. 또는 물가가 잡히더라도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속도는 굉장히 더딜 겁니다. 또는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마세요가 메인인 것 같은데 연준의 정책은 결국 중립금리를 맞추려고 하겠죠. 중립금리라는 건 경기에 피해도 누르지도 않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지도 않고 실업률을 떨어뜨리지도 않는 가장 이상적인 중립금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립금리보다 물가가 급격하게 높아져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중립금리보다 더욱더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누르면서 중립금리로 향해 가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립금리를 가기 위해서 연준의 정책금리, 터미널금리라고 하죠. 이 최종금리, 연준은 최종금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종금리를 목적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건 가속 페달입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건 브레이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들 언제 연준이 브레이크를 밟느냐를 고민하고 있지만 주가는 그 어느 것보다 빠르기 때문에 주가가 반응하는 시점은 연준이 언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느냐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지금 앞서 언급하신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다시 중립금리를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CPI가 둔화될 확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잡혔을 확률이 많다. 다만 과거와 같은 2%의 중립금리를 가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통념이지만 중요한 주가를 봤을 때 피크를 쳤다 그리고 바닥을 쳤다의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을 이 피크를 쳤느냐 그리고 연준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었느냐.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 연준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뗀 발을 브레이크에 갖다 대기 쉬운 지금 현상들은 SVB 사태 그리고 CS 사태. 위기는 기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항상 반복되었습니다.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IMF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역실적 장세에서 마지막 역실적 장세에서 나타났던 가장 큰 현상은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현상이었습니다. 이는 실적이나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연준은 돈을 풀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를 선반영하는 거죠. 최근에 미국의 실업률이 경기에 우호적이면 주가가 빠지고요. 실업률이 경기에 불리하면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역실적 장세의 전형적인 특징이고요. 그 쐐기점을 찍고 있는 것들이 SVB 사태, CS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지금 역실적 장세에서 봄이 넘어가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언제 봄이 오느냐, 그리고 봄이 얼마나 따뜻하게 오느냐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파월 연준 의장도 모를 거고요. 바이든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겨울 끝에 배드 뉴스가 안반할 때 주가를 파는 우를 범하면 경기가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질 때 언젠가 그때가 오겠죠. 가장 비싼 시기에 주가를 사는 우를 범할 거기 때문에 지금 역실적 장세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현상이 발생될 때 가속 페달을 떼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의미를 가지고 새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